이 동경 앞바다 지역과 이 난카이 지역 앞바다, 즉 큐슈 앞바다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특히 이 큐슈 앞바다 지역은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1498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발생을 했고요. 근데 동경 앞바다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지진 에너지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에 이르는 지진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돼서 동경 앞바다에 이르는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부서지게 된다면 규모가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될 수 있다. 이 규모 9.0에 이르는 지진은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규모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지진이 난카이 해곡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학계의 생각입니다. 초에 난다는 일본 대지진, 그 사실 뭐 20여 년 전에 무슨 만화 나온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안 간다는 건 그건 과학적인 결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안에 일본의 그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믿는 것은 과학적인 거랍니다. 오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교수님. 네. 일단 제일 많이 요즘 출연하실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네.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는데 괜찮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라면은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7월, 8월 이맘때예요? 뭐 여름에 지진이 더 잘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진 자체는 계절을 가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2025년 7월 달에 거대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다스케 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언가가 만화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서 난카이 해곡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돌아서요. 그런 얘기 때문에 7월 거대 지진설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사실 그런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예언이 틀렸다고 보긴 하지만 아직 그 위험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7월에 가는 것과 오는 12월에 가는 것과의 리스크는 거의 뭐 7월이라고 더 8월이라고 더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12월에 만약에 가신다고 할 때 네. 12월 되기 전에 거대 지진이 난다면 12월이 당연히 더 훨씬 안전하겠죠. 지진 난 후니까. 하지만 만약에 12월까지 지진이 안 났다면 지금 쌓여 있는 에너지에 추가로 12월까지 추가로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쌓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보다 더 큰 지진 위험성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거는 이 난카이 해곡이라는 지금 이제 대지진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지역이 늘 일정하게 100년, 130년 주기로 거대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에너지가 또 한 100년 정도 쌓였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뒤에 간다면 요만큼이라도 그 가능성은 그렇죠. 그 힘은 조금이라도. 쌓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난카이 해곡이라는데 저희가 참 지도 한 장 준비돼 있어요. 네. 피디님 준비돼 있어요. 네, 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카이 해곡이라고 불리는 곳은 북쪽으로는 동경 앞바다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남쪽으로는 이 큐슈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위입니다. 저 범위가 전체적으로 한 700km에 이르는 아주 그러겠네요. 긴 연장인데요. 이 난카이 해곡의 북쪽 지역, 즉 동경 앞바다 지역을 우리가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 난카이 해곡의 이 가운데 지역을 토난카이 지역이라고 또 구분해서 부르고요. 네. 그 남쪽 지역을
난카이 해곡의 또 난카이 지역이라고 또 세분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난카이 해곡의 가운데 부분인 이 토난카이 지역이 1944년과 46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1900? 44년과 46년도. 네. 그 2년에 걸쳐 가지고 8, 90년 전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과 이 난카이 지역 앞바다, 즉 큐슈 앞바다 지역은 지진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특히 이 큐슈 앞바다 지역은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1498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경 앞바다 지역은 동경 앞바다 이 시즈오카라고 표기된 조 지역은 한 지금으로 170년 전, 네. 동경 앞바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 100년,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지진 에너지가 차고도 넘칠 정도로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카이 해곡의 남쪽 지역이나 난카이 해곡의 북쪽 지역의 어느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각각의 지역에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에 이르는 지진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돼서 동경 앞바다에 이르는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부서지게 된다면 규모가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될 수 있다. 이 규모 9.0에 이르는 지진은 2011년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규모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지진이 난카이 해곡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학계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지진 에너지는 더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 130년 주기대로 이렇게 그동안 뭐 꼭 맞지 않더라도 네. 어떨 땐 200년, 어떤 때는 네. 50년 간격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지진이 났다면 야, 또 다가오는구나.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구나. 이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난카이 해곡 위쪽 도쿄 쪽은 한 500년 지났다면서요. 600년 전에. 600년 정도. 네. 그러면 그걸 그 힘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이쪽은 원래 잘 발생 안 하나 보다. 네. 뭐 1000년에 한 번 나나 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네. 난카이 해곡은 기본적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하나의 경계부거든요. 네. 지역을 달라서 명칭을 달리 부를 뿐인 거지, 이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메커니즘은 마찬가지거든요. 필리핀 판. 네. 이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열도 남쪽 지역에 부딪히는데 1년에 5cm에서 7cm 속도로 부딪히는데, 이건 동경 앞바다 지역이나 그 아래 시즈오카나 저 아래 큐슈 지역이나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그 쌓이는 에너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쌓이는 에너지 양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 양이 누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누적이 돼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왜 북쪽 지역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진이 안 나고 또 남쪽 지역도 그렇게 오랜 기간 안 나느냐? 그러니까 같이 연결돼 있다면.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똑같이 쌓여 있을지 모르지만 버티는 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은 우리가 그 산에 보면 산맥같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바닷속에. 예, 오션 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 밑에 있어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리지들이 바다 속으로 이제 충돌을 하고 충돌대에서 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마치 우리 그 쐐기 역할처럼 딱 걸림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이게 꽉 물고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나무 보면 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끼질을 하더라도 옹이 있는 데서는 도끼질이 안 먹거든요. 네. 옹이가 꽉 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그 옹이마저도 부러지면서 나무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바로 동경 앞바다 지역은 바로 그 해령이 그런 옹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누적해 가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언젠가는 그걸 버티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거고, 일순간에 부서지면서 바로 동경 앞바다 바로 밑에서는 급속하게 부서지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임박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러 시그니처들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는 빈도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큰 지진이 임박하게 되면은. 아, 그래요? 네. 네. 잔지진이 줄어듭니다. 잔지진들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막 임박하게 되면은 이게 부서질 때 말티날 때 다시 또 잔지진들이 급속에 증가하게 되는데 그 직전 현상은 잔지진이 오히려 확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현재 동경 앞바다 지역들이 보이고 있고요. 잔지진이 사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값이라고 하는데 그 지진 발생 빈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작은 지진이 몇 회 발생하면 큰 지진이 몇 회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혹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알고 들어보셨을 있습니다. 텐데, 네. 예, 무슨 사고가 조그만 게 계속 나면 결국은 큰 사건이 터진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 경미한 어떤 일들, 네. 실수처럼 보이는 일들이 한 300회 발생하면 경미한 사고는 29번 나고 중대 사고는 한 번 난다는 게 하인리 법칙인데 이게 자연에서 보통 자주 보이는 어떤 확률론적 법칙하고 비슷한데요. 자연현상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 발생 법칙도 그렇고요. 화산 폭발도 그런데 작은 지진 몇 회가 발생하면 큰 지진 몇 회가 발생하는 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게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모 4가 100번 발생을 하면 규모 5는 10번, 규모 6은 1번 정도 발생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 이런 일들이 이 화산에서도 비슷하게 폭발 규모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규칙이 깨지는 순간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매질의 상태, 땅의 상태가 바뀌게 될 때 이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빈도가 무너지는 바로 그때가 이 땅의 성질이 바뀔 때인데 아까처럼 어떤 땅 속에 어떤 옹이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발생을 해서 꽉 물게 되면은 작은 지진부터 횟수가 확 줄어들게 그러겠네요. 돼요. 네. 네. 그리고 큰 지진 횟수들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 작은 지진들이 막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쪼개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는 굉장히 임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격하게 큰 지진이 발생하는 일로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실제 동경 앞바다에서 관측이 오래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 동경 앞바다에서는 큰 지진이 날 거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동경 아래 지역은 동경 직하 지진이라고 하는 동경 도시 바로 아래에 굉장히 큰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 판의 경계부에 있는 단층과 별개로 또다시 발달한 단층들인데 이것도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진 단층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큐슈 남쪽 지역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랜 그 응력 누적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8월 8일 날 작년에 네. 그 규모 7.1 맞아요. 지진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일본 정부가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대 지진 경보라는 걸 발령합니다. 일본 정부가. 근데 일본 정부가 생긴 이후로 거대 지진 경보를 내린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제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엔 거대 지진 경보? 그동안에는 거대 지진 경보라는 거 발령해 본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일본 정부가 왜 무리해 가면서 그런 경보를 내렸겠는가? 그리고 당시 일본 국민들이 받는 패닉이라던가 걱정은 말도 못하겠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그 국민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고 뭐 생필품을 사재기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 아마 언론에서 보신 적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거대 지진 경보가 약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러고 해제가 되는데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던 그때 이거 어쩌면 이게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을 발생시키는 전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전진이라는 생각까지 일어났냐 하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3월 11일 날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일본 북쪽 지역, 네. 바로 이제 그 센다이 앞바다 지역이죠. 맞아요. 네. 이 동경으로부터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표를 따라서는 한 400km, 지하로는 300km가 쪼개지는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큰 규모죠. 네.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지구 내부가 쪼개지면서 큰 지진이 9.0이 났어요. 근데 네. 그 지진 나기 이틀 전에 바로 그 자리에 규모 7.3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규모 7.3 지진이 날 때 일본 정부는 여기는 규모 7점대 지진이 날 만한 지역이고 평상시 예상했던 큰 지진이 났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별다른 여진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안심했었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규모 9.0의 전진이었던 거고요. 네. 엄청난 전진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규모 7.3 지진이 나면서 여기는 일본 해구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해구인데요. 여기는 태평양판이라는 것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곳인데 여기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쌓여 있어서 언젠가는 지진이 날 듯 말 듯한 상태였는데 7.3 지진이 나면서 더 약하게 만든 거예요. 이 충돌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9.0 지진을 더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그 자락을 깔아놓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이거 7.1 지진이 그렇지 않아도 난카이 해곡 지역에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 있는데 얘가 혹시 전진 역할을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초대형 지진 9.0까지 만드는 이게 처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걱정을 해서 바로 거대 지진 경보라는 걸 발령하게 됩니다. 이게 혹여 틀리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될 그 사회적인 혼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럼요. 네. 일단 기업들만 해도 얼마나 움츠러들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관광 수입이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네. 생활 활동,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벌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린 건 그만큼 일본 정부의 걱정이 컸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나지 않았는데 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그동안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5개 료라고 하는 내가 본 미래라는 책에서 그 또 다른 예언을 하게 되면서 네. 사람들은 가뜩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가 점점점 증폭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 9.0 지진은 그러면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지진인가?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서기 869년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규모 9.0에 가까운 규모 8.7 정도 되는 지진이 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지진계도 없었지만 서기 869년도에 났던 지진은 어떻게 아느냐. 그 일본의 해안가에 가보면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쌓여있는 해양 퇴적물 기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되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높이 30m나 되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관측이 된 거예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서기 869년도예요. 와, 서기 869년도에 높이 30m나 되는 지진 해일이 와서 덮쳤구나. 이거 지진이 엄청난 게 났었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일본 학자들은 그게 몇 년 주기로 발생하는지를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과거에 1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얼마 만에 한번 발생할지는 예상을 못했던 네. 거고 그게 1000년 만에 발생할 줄은 예측을 못했던 건데 그게 비로소 2011년도에 발생을 했던 겁니다. 설령 주기가 1000년쯤 된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럼 1000년의 주기를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내일 그러니까 할지 말이에요. 다음 달이 될지 네. 1000년의 주기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모 7.3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큰 지진, 7.3도 엄청난 지진이니까요. 다행히 큰 어떤 재해 없이 넘어가는구나 라고 일본 정부는 안도했는데 이틀 만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자, 주기적인 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일본의 과학자들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일본 정부가 지금 한 30년 안에 여기서 8, 9 정도의 대단한 지진이 난다는 가능성을 80%로 네.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게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지금 젊은 세대는 무조건 30년 이상을 살 테니까 네. 지금 젊은 세대가 여기에 8, 9 정도의 동일본 지진 같은 걸 경험할 가능성은 거의 8, 90%라는 거, 80%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죠? 이게
80%라는 얘기는 사실 오늘 나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엄청난 확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80% 확률이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한 확률일 겁니다. 뭐 뽑기 했을 때 100% 당첨 이런 거 네. 빼고는요. 8, 90%에 이르는 이런 확률은 거의 본 적도 없는 확률인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쩌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론적 얘기니까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져 가지고 더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벌어지겠지만 그런 일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본의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런 이제 주기설 거대하게 진짜 매크로하게 주기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미세적인 마이크로한 검사를 하고 있겠죠. 뭐 영화처럼 네. 뭘 꽂아놓고 이렇게 네.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거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그거는 뭐 어디까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전 최소한 뭐 일주일 전이라도 야 진짜 근접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여러 시그니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 시그니처가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진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진운, 지진광, 그다음에 뭐 동물들의 이상 현상, 네. 그다음에 뭐 라돈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단층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층과 단층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은 전하가 정렬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힘을 받게 되면은 전하가 단층 면을 따라서 정렬이 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관찰이 돼요.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큰 단층대에서는 전하 정렬로 인해서 공기 중에 전하가 재정렬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빛을 내거나 네. 또는 구름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보여졌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꼭 단층대에서 전하가 정렬돼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도 지진 때문일 수도 있고 지진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도 있는 필요 거죠.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이 그렇죠.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지진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전조현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전진 효과로 나타나는 조그만 지진들입니다. 미소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네. 네. 이런 미소 지진들이 지진 발생하기 전에 급증하는 일들이 자주 목격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단층대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단층이 부서지기 직전이 되면은 부서질라 말라 하면서 조금씩 막 단층면이 부서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씩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작은 지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미소 이게 그런데 지진이라고 갑자기 하는 것들. 멈춘다. 네, 그러다가 다시 네, 확 증가하는 거죠. 확 증가하는 건 이제 부서지기 직전에 보면은 큰 지진으로 부서지기 직전에는 이제 왕성하게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목격이 되는 곳에서는 큰 지진으로 동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마저도 또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 동일본 대지진 예도 보면 규모 9.0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을 할 때 이 미소 지진들이 탐지가 안 되고 규모 7.3이라는 큼지막한 지진 하나 딱 나고 그 다음에 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네.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지진들이. 그냥 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잔지진들을 보려면 바로 그 단층대에 지진계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 잔지진을 탐지하는 거예요. 잔지진들은 너무 작아서 거리가 좀만 떨어져도 탐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 근처에 지진계가 분명히 붙어져 있었다면 잔지진들이 증가하는 게 분명히 관측이 됐을 거고 아마 그러면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의 해역이에요. 이 판의 경계부가 바로 바닷가에 존재하고 있고 네. 이것은 해안가로부터 한 200km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꽤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지진계를 놓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육상에서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진계를 연쇄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동일본 대지진이 난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난카이 해역을 따라서 지진계를 설치를 해요. 네. 이 SNAC라고 하는 말로 지금 불리는 지진계들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지진계를 선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미소진을 탐지하려고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기초과학이 발전한 나라잖아요. 네. 뭔가 하고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해저 지진계를 실시간으로 쓰고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옛날에 울릉도 앞바다하고 그 근해 몇 개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케이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진계 센서 자체도 비싸지만 이 해안가에서부터 해역까지 긴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 공급하고 데이터 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로 작업하다가 이게 자꾸 끊겨요. 근데 한 번씩 끊기게 되면 어디가 끊어진지도 모르는데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 수고를 마다 않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해안가에서 200km 떨어진 데를. 네, 거기다 그 선을 넓은 연결을 열도를. 해서 다 센서들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난카이 해곡만 해도 700km라고 하셨죠. 네, 거기 그 일대도 그러면 하고요. 일본 해곡까지 하면 네, 뭐 1000km가 넘는 걸 1000km 넘는 지역이죠. 거기다 갖다 깔고 있단 네, 말이에요. 깔고 있고 모니터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이유가 지진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인명 피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 해일의 최대 높이가 한 40m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 센다이 앞바다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40m가 기록이 됐는데 근데 실제 건물 붕괴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규모 9.0인데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네. 이 그 센다이 근처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동에 의해서 붕괴돼서 폭발한 게 아니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는 이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되면서 단전이 일어나게 되고 단전 때문에 이 냉각수가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냉각 장치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지진 해일로 물이 넘쳐가지고 전원 공급이 중단될 거라는 사실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만 지었는데 네, 물이 정말- 넘칠 거라고. 네, 튼튼하게 지어놨는데 야, 전기 공급으로 폭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일본의 이제 고베 지진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발생한 큰 네,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을 겪고 나서 일본 정부는 아, 이거 정말 내진 성능 강화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어서 일본 전역에 내진 성능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사실 그 덕분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인명 피해를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네. 고베 지진이 역설적이게도 이 미래에 발생할 지진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 한 5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선방하지 않았으면 IT 지진 때가 2010년도에 발생한 IT 지진이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당시 규모 7.0인데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사망하는데요.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고베 지진이 없었다면은 지진동으로 해서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벌어지는 피해로 연결이 됐다면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 붕괴는 없었고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익사사고거든요. 그 익사사고만 그래도 2만 명이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되게 뼈아프게 느껴서 아, 이 지진 해일 피해는 사실 지진 해일이 온다는 사실만 미리만 알렸어도 사실 2만 명이라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2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리냐면 지진 발생할 것 같으면 지진 해일 경보를 빨리 내려서 빨리 산으로 대피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30분만 있으면 됩니다. 30분만. 빨리 챙겨서 동네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것만 하면 2만 명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아, 빨리 큰 지진 난 사실 빨리만이라도 알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동일본 대지진 그 쓰나미 영상은 그때 2만 명이 죽었나요, 세상에? 네. 그 영상 너무 왜냐하면 그때 기자들이 국제부에 다 파견 가서 보도국 기자들이 네. 저도 이제 가서 리포트 만들 때니까요. 한 10몇 년 전이잖아. 14년 전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포트를 만들려면 영상 들어오는 소스를 자세히 봐야죠. 네. 거기 사람이 뭐 요만큼 외치는 것까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오는 걸 정말 자세히 보고 계속 되풀이해서 보거든요. 그래야지 리포트를 섬세하게 만드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억에 그대로 그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 저는 무서운 장면이. 강의 자료로 가끔씩 그걸 아, 보여주는데 네, 볼 때마다 저도 놀래요. 저도 그게 본 것만 수백 번을 봤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 싶을 정도의 아, 그럼요. 그게 그 또다 그대로 영상에 담겨 예. 있잖아요. CCTV 이런데. 너무나 무섭고 놀랐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영상 속에서는 지진 해일이 해안가에 이미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트럭들이 지나가고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트럭들이 보여요. 배달하는 트럭들. 지진 해일 경보를 듣고 뒷산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경보를 못 들은 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요. 도로를 하는데 네, 네. 불과 몇 초 후에 그 지진 해일이 밀어닥치고요. 뭐 그 자동차나 그 또 뒤늦게 대피한 사람들은 당연히 피하지도 못하고 네. 휩쓸려 가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채만한 정말로 영화 CG로도 표현하지 못할 집채만한 이 파도가 밀어들고 집들이 떠다니는 게 정말 영화로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처음에 실제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범람을 하죠. 어어 하면서 네. 이제 해안가나 그 뚝이 그렇죠. 범람을 하면서 작은 배들이 떠다니고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도망가고 네. 하다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대한 쓰나미가 40m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큰 배들이 육지로 네. 떠밀려오죠. 네. 영화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30분 아니라 10분 전이라도 말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그럼요. 조금이라도 더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단 몇 분이라도 일찍만 얘기하면요. 네. 수많은 생명을 살릴 텐데 다행히 일본은 지진 해일 조기 경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잘돼 있죠. 네, 지진 경보도 있지만 지진 해일 조기 경보도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날 때도 지진 해일 조기 경보가 내렸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해역에 그런 센서가 없는 상태고요. 육지에 있는 지진계만을 가지고 이제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한 지진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큰 지진이 발생했구나. 그 지진 해일 경보를 내렸어요. 네. 사실 그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지진 해일 전달 속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초당 한 8km씩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km 떨어진 곳이라도 8km면은 한 30초 안에요. 네. 30초 안에 그 해안가에 있는 지진계 안에는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큰 지진 났구나라는 사실을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진 해일 전파 속도는 비행기 이동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속 한 500km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당 8km 가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시속 500km나 800km 정도 되면은 200km 떨어진 그 지진 발생한 곳으로부터 해안까지 도착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지진 해일이 도착하는데 1분 만에 지진 났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지진 해일을 동반한 큰 지진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빨리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지진 해일 경보를 내리는데 그러면 2, 30분 동안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뭘 하냐면 경보가 내리면 빨리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2, 30분 동안 빨리 뛰어서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2, 30분도 부족할 수도 있죠. 거동이 불편하신 당연하죠. 분들은 네. 사실은 높은 곳 뒷산 올라가기도 버거워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가까운 아주 높은 빌딩 옥상이라도 대피하는 게 최선인데 하여튼 2, 30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대피에. 그래서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거나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일본 대지진 때 그렇게 경보가 내렸음에도 뒤늦게 대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미처 그 해일을 피하지 못하고 참사를 네. 겪게 되신 분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경보 내리기보다는 야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사실마저도 미리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역에 지진계를 쫙 깔아서 미소 지진이 막 군발형으로 많이 발생하면 네. 이거 큰 지진이 이거 굉장히 임박했나 본데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대피하란 경보 같은 걸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언젠가 지진 우리도 날 수 있어. 우리도 지진 피해를 할 수 있어라고 뭔가 추상적인 우려를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생애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진 나서 막 가족들과 함께 뛰었던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존적인 그럼요. 현실적인 네. 우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역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겪었던 그 지역 주민들은요,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말도 못합니다. 단 한 차례라도 실제 땅이 흔들림을 겪었거나 건물이 이게 크게 흔들리거나 금이 가고 하는 것들을 네, 겪었던 분이면 그 트라우마가 말도 못해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저 역시도 지진을 몇 차례, 저는 이제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지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그 흔들림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큰 지진을 실제로 겪게 되는 분들이면, 그 평상시에 지진을 늘 겪는 분이면 아무리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게 쉬운 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굉장한 큰 트라우마가 되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고 피할 수 있을까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고, 네. 일본 정부도 결코 그거를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거죠. 네. 일본은 보면 NHK 같은데 사회부 기자들이 100명씩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KBS가 한 15명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한순간을 위해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년에 한 번, 네. 20년에 한 번 네. 올까 말까한 네. 그 한순간을 위해서 네, 네. 그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난카이 해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카이 해곡에서 진짜 우려했던 그 거대한 지진이 나면 그것이 한반도까지 올 때는, 물론 그 쓰나미가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 열도가 가운데 있고 한반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요거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대로 하면 그래도 한 시간 조금은 있네요. 그럼요. 그 난카이 해곡에서 만약에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9.0이 이르는 지진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딱 막고 있는 형편이어서요. 네. 지진 해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열도를 타고 돌아서 우리나라 해역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진 해일이 일본 해역에서는 뭐 30m가 넘는 지진 해일파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해역에 분명히 도달하긴 합니다. 타고 돌아서. 그 제주도나 남해안 일대에 도달할 텐데, 하지만 계산 결과에 의하면은 파고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계산이 되고 네, 있고요. 네. 지진 해일에 의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번 3월 달에 미얀마에서 규모 7.7 지진이 그랬죠. 발생한 적이 네. 있거든요. 이 미얀마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경계부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7.7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미얀마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1000km나 떨어진 남쪽에 있는 방콕에서 큰 고층 건물들이 하나는 무너지고요. 여러 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고, 태국은 지진이 안 나는 나라거든요. 네, 네. 이 브릿지가 있는데 이 브릿지가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한 고층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경 시내에 있는 모든 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관측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동영상들을 보면 저층 건물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근데 고층 건물들만 이렇게 막 춤추듯이 네, 흔들리는 것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저주파 에너지, 이 장주기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 미얀마 지진 때는 0.02헤르츠 정도 되는 이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네. 이 저주파 에너지가 특징이 뭐냐면 먼 거리를 가도 에너지가 많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먼 곳까지 전파가 되는데, 그곳에 1000km가 떨어져도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이 큰 규모의 고층 건물들은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 건물의 크기에 달려 있거든요. 건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명 주파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큰 건물일수록 주파수가 낮은 에너지에 반응하게 되거든요. 근데 0.02헤르츠 정도 되는 에너지는 이 고층 건물 뭐 한 40층, 50층 넘는 건물한테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지진파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네, 그래서 그 건물들을 크게 흔들었고, 네. 건물 중에 하나는 붕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뒷담한 국세청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00km가 떨어진 규모 7.7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은
작게는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 최악의 경우는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날 텐데 우리나라 남해안은 이 난카이 해구에서 500km 안쪽에 있어요. 가깝게는 한 450km쯤 되고요. 1000km 잡으면 우리나라 서울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저주파 에너지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들은 이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괜찮을까? 라는 이제 걱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고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내진 성능을 완비한 고층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주기파에 의한 지진동을 충분히 예상을 했느냐가 이제 내진 성능 할 때 했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요. 이 방콕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나 고층 건물 질 때는 내진 성능을 다 완비하도록 돼 있어요. 방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하염없이 무너지거나 큰 건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을 겪은 게 마지막으로 언제냐면은 1944년과 46년일 겁니다. 그때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점대 지진이 났으니까요. 네. 그 후로는 규모 8점대 지진을 겪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뭐 정신 없을 때는. 네. 그때는 고층 건물도 당연히 없었고요. 우리나라에는 6.25 통하면서 고층 건물들이 당연히 무너질 게 별로 없어요. 네, 애초에 겪을 고층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고층 건물이 처음으로 이런 큰 지진을 겪게 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규모 7.1 지진이 작년 2024년 8월 8일 날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남해안 일대에서 땅이 흔들린다라고 남해안에 사시는 부산이나 이런 김해 이런 데서 그 지진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어요. 이 119 등을 통해서. 네. 실제 많은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때 7.1 지진을 실제로 느끼신 분들이에요. 그때 발생한 지진동이 실제로 우리나라 남해안의 지진계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때 땅의 흔들림이 한 1cm 정도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1cm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규모 7.0과 규모 9.0은요. 에너지가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네. 에너지가 100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진폭, 만약에 1000배 차이가 나는 지진이 발생시키는 진폭은 규모 7.0이 발생시키는 진폭의 32배 정도 되는 진폭을 만들어내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러면 1cm 정도의 땅의 흔들림이 어떻게 36cm? 그렇습니다. 32cm 정도 되는 땅의 흔들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32cm 정도 되는 땅의 흔들림이 있을 거라는 게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 지금 관측 결과가 1cm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32cm 위아래로 흔들려도 괜찮은 건물이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죠. 32cm만 돼도 이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내진 설계를 보통 규모 몇까지 하죠? 우리는 사실은 내진 성능을 할 때 규모 얼마를 상정하고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우리가 그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지진동으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받게 되는 힘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물리량으로 하면은 F는 MA 해서 힘을 계산하려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거든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하중은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거기다 가속도 A를 하게 되면은 건물이 받게 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 A 값, 가속도 얼마까지 견디게 하느냐로 해서 보통 내진 성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진 성능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피해 보면 안 되니까 그 제일 강하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0.3G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30% 정도 되는 흔들림까지 견뎌라. 그런데 다른 고층 건물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네. 예. 그런데 그 지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진 성능을 할 때 그러면은 몇백 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지진동까지 견뎌라는 것으로 해서 법제화를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과연 충분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공학자들께서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난카이 해곡에 2, 30년 안에 다가올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면 더 가까운 부산 영남 쪽을 우선적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다면 가장 한반도를 다 해야지. 가까운 데가 남해안 쪽이니까 네. 거기부터 우선 점검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꼭 지금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은 그 7.7 지진에 1000km 떨어진 곳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아까 받았으니까. 네, 방콕. 네. 만약 그런 단순 원리만 따져봐도 네. 남해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충분히 전 국토에 걸쳐서 네. 내진 성능을 충분히 갖췄느냐는 따져볼 만한 문제겠죠. 네. 일본은 알고는 있었지만 좀 안 좋은 땅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동경 같은 곳은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나마 일본에서는 교토 같은 곳은 그나마 굉장히 좀 안정한 곳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교토하고 도쿄하고 교토가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큰 차이가 그럼에도 나요. 불구하고 지진 발생 빈도 동경은 그 아래에 네. 직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 바로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판의 경계부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토는 그보다 훨씬 더 내륙에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진 에너지는 빨리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사실 초대형 지진만 아니면은 내륙 같은데 내진 성능만 충분히 갖춰놓으면 영향도는 충분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특히나 강화된 내진 성능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강화된 내진 성능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지진에 밀어닥치고 건물 엄청나게 흔들고 하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발간한 이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지진 피해가 이 동일본 대지진을 크게 넘어서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 지진 피해 액수만 한 3,20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자만 28만 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GDP의 한 1.4배 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곳이 일본 북부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 밀도도 높고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그다음에 인명 피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 해곡보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했던 일본 해곡보다 이게 더 길고 보니까 아 그러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땅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일본 해곡 지역은 일본 열도와 충돌할 때 스피드가 1년에 10cm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충돌하는 이 해곡은 바다에서부터 조금 더 먼 곳에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빨리빨리 충돌하고 하니까 해곡도 먼 곳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물 죄송합니다.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천천히 죄송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 단층과 3cm 1년에 5cm에서 7cm 스피드로 7cm 정도. 네. 충돌하는데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일본 해곡 지역에 충돌을 하는데요. 여기는 일본 해안가에서부터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 난카이는 이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한 100여 킬로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지진이 발생해도 더 가까이서 발생을 하고 지진 해일이 발생해도 더 빨리 도착하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나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땅은 일본인들이 발붙이고 사는 그 땅은 아까 어디입니까? 일본 해곡하고 이 필리핀 이 지진 때 네. 단카이 지진 때 계속해서 그 충돌을 이기는 싸움이군요. 그렇죠. 또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언젠가 폭발할 에너지를 계속해서 응축하고 네. 그 가능성은 점점 네. 높아지는 거네. 그렇죠. 이 판이 부딪히는 것은 결국은 부딪힌 판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야 할 판이 그냥 꽉 물려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미끄러지면서 안으로 들어간 현상인데요.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얘는 꽉 물려 있다는 얘기고, 근데 뒤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은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컨디션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젠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때가 오면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갈 때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시간 됐군요. 밀지 마라. 아니,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교수님 책 지진의 과학.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인류가. 그럼 예측하는 게 과학자들의 첫 번째 과제겠네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진학자들의 숙명은 어떻게 하면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을 예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랫동안 지진을 연구하는 이유가 지진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알아서 피해를 줄일까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다 아직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진 조기 경보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을 예측하지 못할 바에야 지진 난 거라도 좀 빨리 알리자. 그럼 빨리 알리면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만이라도 알려주면은 뭐라도 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에 그럼 과연 몇 초를 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지진 조기 경보의 원리는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들에 지진파가 도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하는 파가 P파입니다. 초당 8km의 속도로 도착을 하고요. 지진 피해를 실제로 많이 일으키는 파는 S파라고 하는데 얘는 초당 3.5km에서 4km 속도로 비교적 느리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진폭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느리게 도착하는 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관측소는 그나마도 얘가 도착할 때까지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얘보다 살짝 떨어진 뒤쪽은 이 정도 빨리 뒤라도 알려주면은 야, 얘네들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앞에 희생하고 뒤는 살린다는 그런 방식인데. 아니 그렇게라도. 예,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남짓입니다. 우리가 지진 조기 경보를 지진 발생하고 5초 만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진 탐지 후 5초 만에 경보를 실제로 내리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곳이나 일본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주 지진 때는 비교적 좀 느렸어요. 한 20여 초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계산이 끝났지만 요즘은 굉장히 빨라져서 10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10초, 20초 벌었다 칩시다. 그 뭐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되물어 보신 분들 많은데 10초, 20초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 데리고 건물에서 내려가야죠. 일단 뛰어 내려가야죠. 그 10초, 20초 만에 사실 건물 밖으로 도망치기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라서 사실 민간이 10초, 20초를 벌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가스불 잠그고 출입문 좀 열어놓고 책상 밑에 숨는 거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한 10초, 20초 가거든요. 일본은 그나마 우리는 모든 게 아파트면 우리는 한 60%가 아파트라. 그렇죠. 일본은 그나마 좀 이렇게 높이가 낮잖아요. 연립형이잖아요. 네. 그 아주 빠르신 분들은 대피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가스불이라도 빨리 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2차 사고가 많은데 맞아요. 건물 붕괴가 되면 불나잖아요. 화재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정부 차원에서 뭐 하냐면은 발전소 같은 거나 고속 열차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셧다운 시키고요. 고속 열차 가는 거 그거 중단만 시켜도 탈선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병원 같은 데는 비상 전력들 가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를 10초만이라도 사실 엄청난 피해를 그 순간에 줄일 수 있다. 공동이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초를 벌기 위해서 지진 조기 경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교수님 딱 눈에 보이는 대지진 우리는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고리가 이 여러 대비가 있어요. 사회적,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그중에 어떤 게 우리가 제일 미흡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 지진원이 어디 있는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한꺼번에 내진 성능을 전체를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진 날 곳이 어딘지 빨리 알아내고요. 그 지역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동일본 대지진, 경주 지진 겪으면서 우리나라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지하 단층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된다면 네. 우리나라 어디에 단층이 있고 큰 지진이 어디서 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일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네. 국민들의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이 잘 버티길 바라고, 근데 이게 버틸수록 과학적으로는 에너지가 응축된다고 하니까 참, 그리고 우리 세대 때는 한 번은 봐야 한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자,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